예,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상철 원장님이시죠. 예, 매우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미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입니다. 제목에 이제 곰팡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곰팡이도 이제 미생물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꼭 미생물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제 곰팡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제 분야의 좀 전문 분야 이런 논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냥 제 그 전문 용어를 쓰고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청중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최대한 조금 슬라이드를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또 상처력을 굉장히 했지만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굉장히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개척자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미생물에 대한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미생물들이 인간과에서의 질병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떤 뭐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건지, 또 약간의 질병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 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통생명체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미생물과 함께하는 통생물체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러한 생명체 관점에서의 어떤 내 몸 돌보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개척자 미생물입니다. 이게 태양계가 출현하게 된 거는 46억 년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떠오르시죠? 이게 뭐 46억 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자정으로 두고 24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24시간으로 하루를 봤을 때 이 태양과 출현이 언제며 세균 출현이 언제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얘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세균 출현은 한 새벽 5시 정도, 자정서부터 생각한다면 새벽 5시 정도에 세균이 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저녁 9시 정도서부터 동물과 육상식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인간이 출현한 시기는 11시 59분, 한 50초 정도 돼서 인간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수초, 10초 정도의 가장 늦게 태어난 종이고, 호모사피엔스죠. 상당히 미미한 존재라는 것들이고요. 물론 뭐 역사로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세균 출현 같은 경우는 뭐 한 5시, 새벽 5시부터 출현을 했고, 여러 가지 산소 발생 광합성이 출현하면서 이런 동물과 식물들이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 역사는 어떤 미생물의 세계라 해도 5시부터 9시까지도, 지금까지도 있고, 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생물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시간을 좀 배우셨을 거예요. 원핵생물과 진핵세포.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NA, 유전정보 DNA가 세포질에 확 퍼져 있는 형태를 이제 원핵세포라고 그러고요. 진핵세포는 이 DNA가 이 핵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제 진핵세포라고 그러고, 모든 동식물들은 진핵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핵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다음 이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마이토콘드리아랑 이런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생물체로 보면. 왜냐하면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생물 시간에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저거죠. CO2를 해서 O2를 만드는 그런 엽록체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잠깐 봤지만 이런 산소 발생을 할 수 있는 이 세균이 출현함으로써 산소가 발생되고 여기서 동식물들이 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그 마이토콘드리아나 이런 엽록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해서 엔도심바이오시스입니다. 어떤 그 원핵 생물이 있고요. 여기 세포막이 접혀 들어와서 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엽록체라든지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역할을 하는 세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엽록체의 역할을 하는 세균들이 있었고, 그 세균들이 다른 세균 안으로 들어가갖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세포에서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로 발전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엔도심바이오시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물세포라든지 식물세포로 가고 있죠. 사실은 뭐 다윈의 진화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피티션에 관계되잖아요. 돌연변이가 일으키고 여러 세월 동안의 어떤 셀렉션의 개념에서 컴피티션의 개념이라면 이 세포 내 공생설은 공생에 대한 컴피티션이 아닌 공생에 대한 것들이 진화적인 포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뒤에 보면 이 학설을 주장하신 분들도 나오는데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은 이런 뭐 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공존하고 있고요. 아주 심해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용암, 이 뜨거운 용암에서도 미생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도 이런 미생물이 발견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은 이런 생태계와 계속 공존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런 분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고, 물론 이제 식물과 비슷한 균류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역할도 하지만 분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는 이런 미생물이 없다면 생태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라 하면 굉장히 하찮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체 같지만 우리의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미생물과 인간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해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30년경에도 장티푸스,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에 있었던 홍역, 장티푸스, 천두가 모두 이러한 그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고요. 중세 패스트에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창궐과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1600년대 초에는 천연두에 의해서 이런 아메리카 그 대륙원 주민이 다수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부분의 그 전염병의 원인은 역시나 이제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이런 세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장구한 미생물의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미생물 역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 17세기 레베노크 이분은 그 섬유를 직조하고 파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보다가 이런 섬유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만들었고요. 이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그 박테리아 수준의 박테리아 셀도 보고 정자도 보고 심지어는 화이트 블러드 셀 같은 것도 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미생물의 마버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그 과학계를 딱 잡고 있던 데는 영국 국립학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의 직조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그 동료 과학자한테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고 동료 과학자들이 너무 중요하게 보여서 영국 국립학회에 보고를 해서 명예회원으로 정식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 굿드 높은 그 영국 국립학회에서도 이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스테르, 프랑스 파스테르는 뭐 많이 요구르트 선전에도 나오고 이름이잖아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 계셨던 분이고 이분의 아주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그 생명 속생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이 당시에 불과 한 300년 전에도 이러한 그 생명체는 그냥 생긴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썩은 고기에 그냥 어떤 공기에 노출되면 거기 구더기가 나오고 거기 미생물이 자라고 그냥 생긴다라고 믿었죠. 근데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여기 그 구스넥 이 실험 그 플라스크가 프랑스 파스테르 그 연구소에 있어요. 저 직접 가서 봤는데 사진 찍고 이 구스넥 그 플라스크가 있더라고. 여기다가 물을 넣고 뭐 균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공기는 들어가게 했는데 생기더라. 이러한 그 미생물들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생명 어떤 그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이러한 생물이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종지부를 찍는 과학자들은 이게 맞으면 그냥 딱 수긍을 하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이 논리에 맞고 맞다 그러면은 자연박색선은 없어. 생명박색선이라고 이분이 딱 그 정립을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분은 이제 로버트 코우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병원성 미생물, 또 이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병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 믿었냐면 그냥 어떤 그 악취, 어떤 그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맡으면 병이 생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19세기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분은 이게 그냥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 미생물이 감염이 돼서 그게 특정 질환으로 간다라는 점 시어리, 세균 증밀병설을 처음으로 이제 실험으로 입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어 미생물의 4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생물학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4개인데요. 어떤 가축이 탄저병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이 가축에 피해서 균을 동종합니다. 균을 동종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고체배지나 액체배 같이 키워서 하나의 단일균을 내가 이제 키웠다, 갖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동종. 아이솔레이션 단계죠. 그리고 이 균을 다른 생명체, 뭐 마우스 모델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고 마우스에다가 접종을 하면 이 마우스가 이 가축과 똑같은 형태의 질환 그 피노타입을 보이면서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피해서 뽑아서 균을 동정을 하면 여기서 뽑았던 균과 동일하다. 요 4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 균은 이 질환을 매개한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코어의 가설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특정 미생물이 특정 균을 했다라는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밝힌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19세기에 그 20세기까지의 과학은 굉장히 그런 병원균에 대해서 치중돼 있었죠. 왜냐하면 병원균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사람에 대한 그런 균들이니까. 가만히 보면 아까 그 코우의 가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특정 배지에서 자랄 수 있는 균들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9세기까지는. 그런데 보면은 이 균에서 여기는 그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먹이를 막 과도하게 많이 넣어주는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자랄 수 못하는 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90%. 맞습니다. 90% 이상입니다.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자랄 수 있는 균은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존재하고 있는 균 중에. 우리는 그 1%만 갖고 19세기에는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지지고 볶고 한 거죠.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장내 공생세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극혐기, 산소를 만나면 그냥 죽어요. 만약 이런 플라스크, 이런 그 고체배지에서 그 균을 키운다면 살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균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그 기술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잘 알려져 있죠. 2000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돼서 인간의 DNA를 다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001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DNA를 시퀀싱을 읽을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우리 유전자는 22,000개 정도 되고 초파리 왜 많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2001년도에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DNA를 쭉 읽는 것들 이외에 어떤 우리 휴먼에 있는 그 균들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세균도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균의 DNA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봐서
우리 몸에 어떤 균들, 어떤 종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이 기술을 DNA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NIH 주도하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서 처음에 사람의 코와 정상인의 코와 입과 장과 피부, 그 다음에 생식기를 채취해서 이런 시퀀싱을 막 돌려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이런 장 같은, 대장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한 1000종류, 스페시스 레벨에서 이런 종류가 있고, 그 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위산 강하잖아요. pH 2 같은 데서는 그래도 거기서 못 살 줄 알았는데, 한 25종의 스페시스가 있고, 뭐 피부에서는 1000종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세균들, 이제 그걸 우리 공생세균이라고 하죠. 몸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렇지만 어떤 패서젠처럼 병원균처럼 병을 유발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공생균이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의 진보는 여담이긴 하지만 과학의 진보는 어떤 그 기술, 테크닉이 뭔가 개발되면서 과학의 진보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심오한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 테크닉, 어떤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과학의 진보를 이끌기도 한다라는 게 아까 그 DNA 시퀀싱에 대한 기술이 결국 이러한 그 공생세균의 존재까지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공생세균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수치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봤더니 사람의 세포수가 뭐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러면 트릴리언 100조 개 정도인데요. 공생균은 그거보다 10배 정도 많은 1000조 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은 유전자 수가 22,000개인데 공생균의 유전자 수를 다 합하면 뭐 33만 정도 되는 한 15배, 14배 정도 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DNA 유사도가 99.9%가 0.1%밖에 안 달라요.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 다르다고 뭐 조금 성격도 이상하고 어떤 질병이 좀 잘 걸릴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은 DNA 유사도는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공생균의 유사도는 그보다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뭔가 이 공생균의 서로의 다름이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좀 더 유전자보다는 더 다양하지 않을까?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공생 바이러스의 수는 공생균보다 5배 정도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공생 바이러스는 사실은 조금 블루오션이에요. 공생 세균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공생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많지만 약간 과학계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생 바이러스는 조금 어렵거든요. 원과기가. 그리고 공생균들을 일렬을 세우면 뭐 22.5바퀴 정도 되고, 보통 이제 여성분들 자기 몸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뭐 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생생들의 무게 2kg 정도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공생세균이 이 정도의 저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잖아요. 약간의 용어 설명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제 뭐 그 광고에도 나오고 막 이러지만 이러한 그 공생균 자체예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살아있는 균 자체, 공생균 자체를 마이크로바이오타라 그러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 그 균 자체를 포함하고 그 균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균 자체, 유산균, 뭐 락토바실러스 뭐 이런 거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도 얘기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그 균이 갖고 있는 유전자 풀, 뭐 어떤 것들을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는 뭐 효소 유전자 뭐 이럴 때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표현하는.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면 다 포함이 되니까 이 정도의 그 용어는 알고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질환에 대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역할들을 말씀을 드렸고 통생명체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몸 비저블 올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비저블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저블 오르간과 인비저블 마이크로바이옴이 합해진 이 온전한 컴플리트 휴먼은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홀로바이언트다라고 이러한 통생명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바이언트에 대한 그 얘기들은 뒤에 그 여성 과학자들이 주창한 이론이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미생물과 공존하는 난 통생명체다라는 김혜성 치과 의사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그 통생명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생명체, 홀로바이언트라는 거는 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의 몸과 수많은 미생물을 하나로 통합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통생명체라는 게. 두 번째는 나의 몸세포와 내 몸속 미생물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통합되고 소통되어 있는 나의 몸과 미생물이 외부 환경과 통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이 통생명체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분의 책에서 나온 부분들을 옮겨봤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것들이 결국은 통생명체를 설명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그 통생명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미국인 과학자 린 마구리스라는 여성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가 역할을 하는 세균이 다른 세균으로 들어가서 어떤 동물과 식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세포 내 공생설, 엔도심바이오스를 처음으로 주창한 분이에요. 1967년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물 식물의 발달에 중요한 사건이고 이게 어떤 다윈의 어떤 경쟁이 아닌 공생이 생물체 진화의 중요한 동력임을 주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명체 개념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거대 생명체는 그 생명체 안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과 통합해서 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그런 그 학설을 주장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게 그 이분이 19세 때 찍은 사진, 그 결혼식 축하 파티였다고 그래요. 축하 파티였고 너무 젊으셨죠, 이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 되는 분인데 이분 누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칼 세이건이에요. 네, 코스모스의 저자. 그러니까 이분 15살에 시카고 대학에 조기 입학을 했고 이분은 16살에 입학했다고 그래요. 한 5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칼 세이건 남자가. 두 천재 천문학자와 두 천재 한 명의 그 생물학자가 만나갖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이제 했죠. 이분이 19살 때. 그래서 한 8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시고 이혼을 하시고 그 아들과 이제 다시 이제 마이크로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기도 하시고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당시로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요. 이 너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학설이라 같이 있는 동료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 논문에 실어주지 않았대요. 이거 너무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갖고 이제 뭐 굉장히 낮은 그런 논문에 싣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인정받고요. 지금은 이러한 중요한 학설로 인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1999년도에 미국의 국가과학자 상을 받으셨고요. 빈 클린턴 대통령이 수여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러한 그 엔도심바이오시스를 처음으로 밝히셨고 정말 획기적인, 정말 앞서가는 여성 과학자로서 이런 공생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저도 이제 이런 학술적인 발표를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쓰는데 뭔 것 같아요? 나무 토막이고요. 통생명체 관점에서 본 인체도. 이과대 선생님들이 보면 별로 좋아할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피부인 거죠. 한 몸이죠. 피부고 이게 이제 입에서부터 장을 해서 이 항문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흡기. 호흡기는 이쪽이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외부와 공기와 뚫려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생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통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공생 세균은
정말 그 피부와 가장 넓은 면적을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과 이 뚫린 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 어떤 통생명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림을 갖고 왔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통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외부 음식과 공기를 결국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출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과의 공존을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생명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미생물과 이 사람의 몸은 계속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외부 환경은 계속 미생물과 사람과 또 상호작용을 하고 이 세 가지 것들이 얼마나 잘 균형을 맞추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 미생물과 화합을 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뭔가 깨져요. 항생제, 오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깨지고 상호작용이 깨지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미생물도 여러 가지 플로라들이 있는데 조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바이오시스 형태가 가장 좋겠지만 어떤 나쁜 미생물들이 확 자라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질환으로, 질병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통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공생세균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뭐 장질환이나 대사질환 같은 것들은 좀 이해가 되시죠.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 장에서의 그 공생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니까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뇌질환까지도 파킨슨이나 뭐 우울증도 이러한 장 속의 공생세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좋은 논문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 장에서 일어나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뇌까지 가서 가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좀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내는 대사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균이 그 피 속을 통과해서 브레인까지 가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피 속으로 들어가면 sepsis, 폐혈증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는 무생물의 대사체 같은 것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 브레인의 BBB를 통과해서 여러 가지 뉴런al 셀들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다른 기관에서의 역할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지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의과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라든지 내 몸 돌보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식사 같이 하는데 이제 질문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럼 공생미생물과 병원균은 뭐냐, 뭐가 다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답은 면역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생세균과 병원균을 나눌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뭐 유산균에 나오는 뭐 락토바시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생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폐렴균 같은 거, 스트랩토코커스, 뭐 뉴모니아나 뭐 폐렴 일으키는 아우리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패소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공생미생물은 사람의 면역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고 균형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미생물이 들어와도 얘네들이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면역 시스템도 과도하게 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잘 하고 있는 거죠. 장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지만 병원균은 얘네들을 공격을 해요. 면역 시스템을 공격하고 호스트를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면역 시스템은 얘네를 방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얘네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병원균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 병원균의 면역 시스템보다 세지면 얘네들을 아프게 하고 염증, 인플라메이션 일으키고 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공생세균이 막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감염병이라든지 사람과 공생생과 병원군의 관계는 이게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좋은 거, 뭐 어떤 그 규칙적인 식사랑 식이섬유 많이 드셔야 되고 고기보다는 좋은 공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일들인 거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몸 미생물 양을 좀 그렇다고 이제 계속 공생세균만 믿고 뭐 정말 뭐 감염이 됐는데 항생제를 안 쓰거나 뭐 아주 극단적인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미생물 양이 증가하면 면역성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면 위생 활동을 통해서 균의 로드, 균의 어떤 절대량을 낮춰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강 미생물 같은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든지 뭐 깨끗한 위생 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공생생물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우리 몸 미생물 양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그 폐에도 공생세균이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폐는 아주 깨끗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생세균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폐렴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폐렴이나 어떤 질환으로 연결되는 거지 폐에는 공생세균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생세균이 있습니다. 공생세균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폐에 있는 공생세균은 입에 있는 공생세균과 닮았는지 코에 있는 공생세균과 닮았는지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닮았을 것 같아요? 폐에 있는 공생세균은 입일까요? 콜까요? 입입니다. 입이에요. 해보면은 입에 있는 공생세균의 조성이 폐에 있는 공생세균의 조성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양체질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노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방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에 그 구강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리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근데 또 이제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항생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항생제는 원인균만을 딱 그 무슨 타겟팅해서 제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싹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실험도 했어요. 사람의 이렇게 장에다가 항생제를 투여하고 장의 미생물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시퀀싱을 통해서 쫙 해보면 전멸돼 있어요, 거의. 네, 한 80%가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한 3개월, 4개월, 사람마다 또 면역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항생제에 의한 자기의 장 공생세균이 80%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으로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의 오남용은 정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생세균 측면에서는 그렇고 이러한 그 항생제에 들지 않는 레지던트, 돌연변을 일으켜서 레지던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할 때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항생제 먹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생제 오남용을 막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기 어떤 통생명체로서의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통생명체의 시선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결국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생물과 인간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맥락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부분을 의식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통생명체로서의 공생 미생물과 인간의 공진화, 창발성, 복잡성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결론인 것 같아요. 통생명체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특히나 이런 정말 중요하고 사람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에 중요한 이런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사람과의 어떤 그 통생명체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